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하이 하이요, 안녕하십니까, 주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민망하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이 좀 많았습니다. 뭐 일단은 예상치 못한 봄방학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족 여행도 갔다 오고 이거저거 하느라고 펄밤을 정말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2월 달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4개더라고요.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어떻게 4개를 올렸지? 그래도 한 일주일에 2-3개는 올리려고 했는데, 참, 2월 달은 많이 못 올렸습니다. 아무튼,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튼, 잘 지내고 있고요. 별일 없으시죠? 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밤 9시 57분이고요. 며칠 전에 날씨가 살짝 따뜻해져서 봄이 오나 싶었는데 어제 또 눈이 왔어요. 한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우니까 옷을 따숩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깝치다가 아까 낮부터 기침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태업해서 오늘 열심히 사연을 2시간 동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빤스만 입고 잤냐고요? 자, 사연이 지금 2월 1일자 사연부터 읽어야 되니까요. 딱 한 달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우연히 쭈펄님의 라디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망한 혹은 안 망한 사랑 사연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서툰 사랑 하나쯤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것에 왠지 모를 인류애를 느낀달까요? 저에게도 서툴었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차인표를 닮아 코가 아주 예쁜 남학생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인표 닮은 친구를 펄떡이라고 하겠습니다. 펄떡이는 매일같이 저와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때론 등하교도 같이 하고 집도 근처에 살아서 밤에 만나서 밤 산책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수많은 연애 매체들을 통해 고백은 당연히 남자가 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꿈에도 못 꿨고 펄떡이는 글쎄요.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펄떡이에게 고백받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기대를 시면에 담아둔 채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같은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때때로 하교를 같이 하고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항상 펄떡이의 뭐해? 라는 문자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동창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펄떡이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그 친구가 보더니 너도 펄떡이한테 매일 문자 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뭐해? 라는 문자가 항상 저에게만 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아니 펄떡이는 나한테도 침순이는 또 다른 중학교 동창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매일 문자 보내더라? 답장 안 해도? 그렇습니다. 펄떡이는 그냥 심심해서 아무한테나 문자를 보냈고 열심히 답장하는 것은 저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순간 그 어린 나이에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 때문에 펄떡이에게 가서 따지지는 못했고 그냥 차단했습니다. 차단은 요즘 말이고 아마 그때는 스팸 번호로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별 아닌 이별 후유증에 한참을 힘들어 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때는 스팸 메시지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몰라 스팸 메시지함에 들어가 보니 펄떡이의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화도 몇 통 와 있더군요. 문자 중에는 펄순이 아니세요? 펄순이 폰 아니에요? 하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지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상태였기에 다시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펄떡이와 저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연락을 해볼 걸,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지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저의 좁은 아량 이슈로 나쁜 남자라고 못 받고 다신 상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자주 붙어 다녔기에 어쩌면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좋은 친구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펄떡이는 저를 좋아했을까요? 좋아는 했지만 이성적으로 느낀 것은 아니었겠지요. 저의 첫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꽤 오랫동안 좋아했었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언제 읽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25년 2월의 첫날입니다. 아무튼 신청곡은 검정치마의 젊은 우리 사랑입니다. 사연 써보니 재밌네요. 다음에 또 사연 쓰겠습니다. 비타오스!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인표 닮은 펄떡이라는 친구요, 그냥 마냥 스팸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쪽에 등하교도 같이 하고 집도 근처에 살아서 밤에 만나서 밤 산책을 같이 하기도 했다고. 이거 마음이 아예 없으면 밤 산책 안 합니다. 귀찮게 밤 산책을 왜 합니까? 약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스팸 메일로 분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당시에는 그런 걸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으셨겠지요. 검정치마의 젊은 우리 사랑 듣겠습니다. 검정치마의 젊은 우리 사랑이었습니다. 검정치마는 대한민국의 인디 록밴드이다. 2004년에 미국 뉴욕에서 3인조 펑크 록밴드로 처음 결성하였고 현재는 싱어송라이터인 재미교포 조휴일이 유일한 멤버로 원맨 밴드이다. 라는 채팅창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오늘 착각의 늪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와 거리가 먼 곳에서 살고 있었고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는 딱 한 대로 20분 정도 기다려야 오는데 동네에서 저희 학교 다니는 전교생 중 한 5명 정도여서 다들 서로 얼굴을 알았습니다. 그 5명 중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학원을 가서 딱 저랑 단 둘이서만 동네를 향해 갔죠. 그녀는 지금 생각해보면 배우 김지원님을 닮은 아주 이쁜 여학생이었죠. 동네에 사는 남자 학우들에게는 한마디씩 인사를 나눠봤지만 여자에게 매우 약한 저는 특히 이쁜 여자라면 더 뚝딱거려서 말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녀가 친구랑 함께 있었는데 계속 저를 흘깃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뭐지? 뭐야? 왜 날 계속 보지? 지나가려는 거겠지? 근데 두 학생은 제 근처에서 딱 멈춰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심장의 BPM은 점점 빨라졌지만 잠시 후 이유를 알았을 때 굉장히 뻘쭘했습니다. 알고 보니 버스가 잠시 후 도착인 걸 보고 움직인 것이었고 우연히 제 위치가 버스 전광판 밑이었기에 저와 계속 눈을 마주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버스를 타려던 순간 제 뒤에 있던 그녀가 저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침 제가 라디오 컬투쇼를 mp3에 담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김태균 씨의 여자 목소리랑 헷갈렸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멈칫했지만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 리 없다 생각해 그 상태로 그냥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아리송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저는 자리가 없어서 노약자석 앞에 있던 세로로 된 봉을 잡고 서 있었고 따라서 탄 그녀는 제 옆으로 섰고 그녀도 같은 봉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8분 정도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쯤 갑자기 그녀가
제 손 위에 자신의 머리를 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의 얼굴은 금방 달아올랐고 한창 사춘기 시절 그런 도발적인 스킨십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손을 빼면 그녀가 민망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기사님을 쳐다보았고 다음 정거장까지 저의 손 위에 그녀는 머리를 올리고 갔습니다. 역시 아까 나를 부른 게 맞구나.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 이것이 그녀만의 호감 표시?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갔지만 차차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어서 못 느꼈던 제 손등의 감촉이 느껴졌을 때 뭔가 이상하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다소 무거웠고 머리카락의 상태가 마치 수세미처럼 영양이 없는 푸석푸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을 땐 그 여학생은 없고 웬 아저씨가 제 손 위에 머리를 기댄 채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제가 그 여학생을 의식하지 않으려 다른 곳을 보던 중 뒷좌석에 자리가 나서 그 학생은 앉았고요. 그 학생이 있던 곳은 아저씨가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의 없는 아저씨가 대고 있는 황급히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저씨는 비틀하더니 다시 그 봉에 머리를 기대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어떠한 일도 없었고요. 시간은 흘러 졸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아저씨 머리 감촉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펄디랑 시청자분들은 착각 때문에 당황한 순간이 있나요? 신청곡은 박경님의 착각의 늪입니다. 아이씨. 그게 나였다면 착각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기댔다면 아쉽네요. 자, 착각의 늪 듣겠습니다. 박경님의 착각의 늪이었습니다. 박고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앨범 자켓에. 채팅창에 또 친절한 설명이 올라왔군요. 2002년 박경님, 박수홍이 발매한 프로젝트 음반. 박고태의 뜻은 박남매 고속도로 테이프 만들기 프로젝트의 약자이다. 이야, 추억 돋습니다. 추억 돋아요, 진짜. 이때 박경님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요즘은 영화 관련한 행사에서 굉장히 맹활약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행을 잘하시더군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펄디. 올해 반 50이 된 대학생 펄떡이입니다. 영화같이 시작해 배드엔딩으로 끝난 사랑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3 2월쯤 시작합니다. 저는 영화 배우의 꿈을 안고 홍대에 있는 입시 연기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원의 같은 반 아이들은 이제 우리는 고3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미친 듯이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미친 듯이 연습을 했죠. 연기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원에 나와 비어있는 연습실에 들어가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연기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항상 나와 연습을 하던 같은 반 여자아이 호미. 그때 든 생각은 우와 예쁘다 라거나 사귀어보고 싶다가 아닌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였습니다. 다시 연습에 몰두하던 중 누군가 제 연습실을 두드렸습니다. 펄떡아, 나 연기 한 번만 봐줄래? 호미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서로 연기를 봐주고 피드백해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연기를 감상하고 피드백을 해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편없군. 확실히 나보단 못하네. 그때는 왜 이런 못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호미가 나보다 못해 보이니 통쾌했던 건지. 아무튼 그 일이 지난 후로도 호미는 저에게 연기 피드백을 부탁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미의 연기 실력이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고 어느 순간 저는 호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미의 외모는 저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연기 연습을 할 때는 꼬질꼬질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땀을 흘리며 연습을 하고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미가 제 마음에 들어와 있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미에 대한 마음은 자연스레 커져갔습니다. 남자는 자신감,
그 뒤로 저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호미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같이 보자고도 하고 학원 끝나고 밥을 같이 먹자고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호미는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점차 연습을 핑계로 둘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설레는 썸의 단계에 있던 어느 무렵 같이 학원을 걸어가던 중 호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오늘 학원 그만두려고.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연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공부해서 수능 볼 거야. 그 말을 듣고 수업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호미의 집은 저의 집과 거리가 꽤 있어서 학원이라는 만남의 장소가 없으면 인연이 끊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 갑자기? 실력이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호미의 이미 결심한 듯한 말투에 의문만 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온 신경이 호미의 말에 쏠려 있는 채로 수업 중간에 물을 마시러 나오니 원장실에서 호미와 원장쌤의 대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 고생했다 등등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 호미가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비어있는 나무 연습실에 들어가 숨었고 호미는 그대로 학원을 나갔습니다. 연습실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이렇게 호미를 보낼 순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도중 물을 마시러 나온 학생은 학원을 뛰쳐나갔고 거리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걸음을 많이 옮긴 호미는 아주 멀리에 작게 보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었고 호미에게 다다른 저는 호미의 팔목을 냅다 잡아 영화에 나오듯 뒤로 확 호미를 돌려 세웠습니다. 거친 숨을 여러 번 내뱉은 뒤 야 호미! 여기서 저는 영화에 나올 법한 대사를 뱉어버립니다. 너 다시 나 안 볼 자신 있어? 호미는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한 번 더 너 다신 나 안 볼 자신 있냐고! 사람으로 가득한 홍대 길거리에 저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미는 펄다가 이따 연락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수업이 전부 끝난 후 핸드폰을 보니 호미에게 톡이 와 있었습니다. 6년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저를 계속 만나고 싶다는 말과 연애를 시작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는 줄 알았지만 고3인데다가 학원에서도 만나지 않고 서로의 집까지 거의 3시간이 되는 거리다 보니 2주에 한 번 볼까 말까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할 때는 여느 커플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흐른 후 호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100일이 되는 날까지 만나지 말자.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 연락도 잘 안 될 거야. 반통보식의 말투를 보니 저는 알았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호미를 좋아했었으니 호미의 말대로 90일쯤 되던 날까지 만남은커녕 연락조차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호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만날래? 의외였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아직 100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호미도 내가 보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고 행복한 데이트를 할 생각에 신이 나서 약속 장소에 미리 꽃 한 송이를 들고 호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호미가 보이고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꽃을 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호미는 꽃을 받았고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순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별하러 나온 거구나. 마지막 데이트구나. 왜냐하면 데이트를 할 때면 호미가 항상 보여주던 행복한 미소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데이트 내내 호미와 즐거운 데이트를 했고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순간까지 호미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호미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갔고 저 역시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까똑 알림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헤어지자는 말과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하다 같은 이별 통보였습니다. 묵묵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호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공허한 마음만 자리 잡았죠. 저는 이후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을 맹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같이 시작한 에피소드는
허무하게 끝이 났답니다. 지금은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 그때보다 더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어 호미가 그립진 않지만 수능은 잘 봤는지 가끔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때 했던 고백 멘트는 제 역대 고백 멘트 중 단연 1위라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고 있답니다. 벌떡이 펄순이 분들은 장거리 연애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다들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이무진의 에피소드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재밌네요. 이무진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무진 설명이 올라왔군요. 차체의 중간 부분을 일반적인 사양보다 훨씬 길게 잡아 뺀 고급 대형 자동차이다. 내부에 고급 내장재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리무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무진 님이 하하님의 슈퍼라디오 로고송 만든 거 들어보셨나요? 정말 노래가 너무 좋던데요. 매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아, 나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에겐 임세모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고등학교 입학하는 예비 고1 오타쿠 재민이인데요. 콘텐츠 디자인 계열 학교를 다닐 예정이고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림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집에서 그리는 것과 느낌이 너무 다르고 지나치게 소심해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에서 제일 못 그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만화 스토리를 작성해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다른 창작물과 너무 비슷하거나 별로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찐따 망상 같은 느낌?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했고 진심으로 한 적도 없지만 뭔가 재능도 의지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명작들, 예를 들어서 북유럽 신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화양연화, 신세기 에반게리온, 마블, DC, 원피스, 채식주의자, 왓츠맨, 어린 왕자, 신과 함께 등을 보면 나도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의지가 없고 게으른 걸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까리 신지처럼 도망치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해보다가 몰입되는 게 있으면 위플래시 앤드류 네이먼처럼 독하게 마음먹고 빡시게 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저는요, 고1 때요, 고1 되시잖아요. 그냥 친구들 약간 병신같이 그리는 만화만 그렸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요. 그런 것만 그렸는데요? 고1 때 무슨 명작을 그리겠다고 뭐 아는 게 있어야 그리지. 그런 건요,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창작이라는 거는 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배 아프다가 결국 이제 화장실 가서 싸잖아요. 엄청 참고 있다가.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비집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걸 만들지 않으면 미치겠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 싸버리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화 안 그리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활발하게 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20대 때, 30대 때 그런 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20대 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싸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뉴스도 많이 보시고 좋은 작품도 많이 보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꾸룩꾸룩거리면서 싸고 싶어져지거든요. 그게 작품이다. 저는 창작 설사론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리는 거예요, 결국. 자, 신청곡은 없네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님. 요즘 많이 하는 생각들에 대해 인생 선배인 쭈펄님께 소소한 조언을 듣고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고요. 어느덧 30대가 되니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많이 들리네요. 부럽냐고요? 전혀 안 부럽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행위가 너무나도 무겁고 큰 책임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작 저 스스로 챙기기도 힘든데 챙기고 사랑을 줘야 할 가족이 생긴다면 행복하면서도 무서운 일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친구들을 보노라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을까라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혼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한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또 현재 결혼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30대부터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가 그닥 아름답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0대 때는 10번 정도 연애를 하면서 누군가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애틋한 관계에서 시작한 연애가 결국은 서로가 당연해지는 관계로 변질되면서 이별로 끝나는 그 과정이 현타가 왔달까요? 누구나 그런 연애를 하고 그중 가장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겠지만 그러한 순리를 현재로서는 거절하고 싶달까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연애조차도 피하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변함없이 주셔서 저도 가족에게 그러한 사랑을 줘야 할 것 같아서예요. 그래서 언젠가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결국 결혼을 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쏠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혼자를 많이 사랑하시는 어쩌면 저와 비슷한 30대를 지나가셨을 인생 선배 주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입니다. 저는 혼자를 사랑하긴 하지만 비슷한 30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29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오기 전에 결혼을 해버렸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너무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하고 한 5, 6년 만나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내 삶에 안정감을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냥 그런 내 성향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 성향을 잘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냥 저는 그냥 제 본능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게 저에게 더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제 노래 듣겠습니다.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면 항상 이 곡을 누르는 친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해서 알았는데요. 야다의 뜻은요. 야다는 1999년에 결성해 2004년 해체한 대한민국의 밴드로서 팀명 야다는 히브리어로 노래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서브 보컬 김다연 씨가 지금 보니까 뮤지컬 신과 함께해서 진기한 역을 연기를 하셨던 배우셨군요. 지금 알았습니다. 굉장히 야다가 더 뭔가 반갑게 느껴지네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언제 또 다시 공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술도 먹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뒤풀이 때. 이제 알았습니다. 이분이 야다의 서브 보컬이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개강한 지 일주일 된 미국 유학생 펄떡이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희 학교는 나름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남자 고등학교였고요. 학생들의 목표 대학이 높았기에 그에 따라 매년 재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전 그런 학교의 명성과 다르게 공부하는 척하며 어떻게 하면 더 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저는 수능 성적 또한 변변치 않게 받게 되었고 의대를 목표로 재수하는 친구들을 보며 재수 또한 저희 학교의 교육 절차라고 생각하며 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동네 학원가에서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새 학기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처럼 1월 2일부터 등원을 시작했던 조기 선행반을 시작하는 저의 마음도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름 학교 친구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유명하지 않은 재수학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왔는데 제가 있는 선행반에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3명, 학원에는 총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 처음엔 얼떨떨하고 반가웠지만 재수 초반이라 그런지 모두들 침묵을 꺼리며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 모두는 서로의 친구의 친구들이었기에 친해지기까지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월 중순엔 10명 모두가 밥을 함께 먹고 점심시간 옥상 산책도 함께하는 학원 내의 큰 그룹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였기에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만 함께 쉬고 공부를 할 시간엔 각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남고 출신에 여학생들도 함께 공부하는 환경에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친구놈들 중 한 명씩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실제로 학원이 끝나고 말을 걸어 썸을 타는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전 재수학원에서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무슨 연애냐며 상대든 나든 둘 다 중요한 시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녀를 매점에서 마주치기 전까지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배가 고파 쫄병을 사 먹으러 간 5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매점에서 전 호미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매점의 구조는 계산대 앞에 물건들이 매대에 놓여 있어서 물건을 짚고 뒤로 돌아서 1.5걸음 뒤에 있는 계산대에서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매대에서 쫄병을 들고 계산대로 몸을 돌렸고 제 바로 뒤에 그녀가 있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건대 제 가슴 정도 오는 아담한 키에 맑은 눈을 가진 그녀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 아직 1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고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혼자 속으로만 좋아하다 끝낼 짝사랑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강 인원이 많은 한 수업에서 자리가 부족하여 낑겨 앉다 어쩌다 보니 홈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전 수업이었던 그 수업이 끝나고 마치 7살 때 빨강파랑 보도블록 길을 걸으며 지금부터는 빨간색 블럭만 밟아야 함? 파란색 블럭 밟으면 죽음? 이런 작은 게임을 수업이 끝나고 급식실로 향하는 와중에 떠올리게 됐고 만약 호미가 나보다 먼저 급식을 받고 내가 그녀가 앉은 자리를 발견하면 고백해야지 라는 게임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녀는 정말 제 앞쪽 줄에서 밥을 받고 있었고 저 또한 밥을 받아 그녀가 앉는 자리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몰래 호미 옆에 앉으려던 저는 어쩌다 보니 뒤에 따라 밥을 받던 친구들의 눈에 띄었고 제 뒤를 따르는 같은 학교 친구들 6명이 저의 뒤를 따라와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테이블은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던 긴 테이블로 저와 호미는 나란히 앉았고 저희 앞에 친구들이 앉기 시작하여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이 호미를 둘러싸며 앉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고 친구 3명 이상과 함께면 부끄러울 게 없다는 저희 학교의 속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년 동안의 남고 생활에 여자와 말하는 방법을 까먹은 성급한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 덕에 힘을 얻은 전 호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몸을 그녀 방향으로 돌려 작은 목소리로 저기 말을 건넸고 아마 호미는 제가 호미를 본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애써 무시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녀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밥만 응시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지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식판 끝을 검지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다시 저기 말을 붙였고 그제서야 그녀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는지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녀에게 말만 건다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 말을 걸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생각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녀가 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우리는 이곳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 모였지. 그래서 이곳에서 연애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만약 나의 그런 태도는 너에게 많이 부담스러울 거야. 하지만 너에 대해 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는 저의 태도를 표현할 말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냈고 그것은 나랑 친구할래? 할래? 라는 최악의 말이었습니다. 꽃보다 남자에서나 나올 만한 말을 현실에서 들은 친구들은 죽음의 우참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호미 앞에 앉은 친구는 된장국을 먹다가 웃음과 함께 두부를 흰 쌀밥 위로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3초간 정적을 잃었고 정적을 이루는 와중 이 새끼 뭐지?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지 제 질문에 대답조차 해주지 않고 고개를 돌려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제 행동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몸을 돌려 밥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다 급식을 받고 앉자마자 발생한 일이라서 밥을 다 먹기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앉아서 10분 정도 밥을 먹고 나랑 친구할래? 하고 10분 정도 밥을 먹고 그녀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 현재까지 친구들에게 아무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무가 뭐죠? 이거 설명 좀. 보시다시피 제가 다니던 재수학원의 분위기는 점점 놀자판이 되어갔고 그것을 호미도 느꼈는지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며 저와 호미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해 수능이 끝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2대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역 시절보다 더 즐거운 재수 시절을 보낸 전 현역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아내며 찬란했던 재수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방황하던 저는 큰 결심과 함께 해외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여기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살지 않겠다며 다짐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 괜찮은 대학교로 편입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실수를 계기로 사회성을 키운 전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도 생겨 지금은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쭈하하하. 모쪼록 제 긴 이불킥 사연이 펄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신청곡은 선우정아의 그러려니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무는 롤에 나오는 왕따 캐릭터군요. 아니 뼛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살아가는 아무무. 평생을 오로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를 찾아 헤매는 고대 슈리만 제국의 가엾은 영혼이다. 아무무가 별명이 되셨군요. 아니 내가 이상한가? 난 나름 나쁘지 않은 멘트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급작스럽긴 하네요. 전혀 뭔가 워밍업이 없이 나랑 친구할래는 좀 부담스럽긴 하군요. 자, 선우정아의 그러려니 듣겠습니다. 뭐 그러려니 해야지요. 선우정아의 그러려니 들었습니다. 아유, 노래 나오는 동안에 채팅에서 요즘에 유튜브에서 어떤 쇼츠를 보고 있는지 잡담을 나누었는데요. 저도 자기 전에 쇼츠 최소 1시간에서 많게는 막 2시간도 보다가 자는 것 같아요. 그 쇼츠 때문에 진짜 큰일 났습니다. 계속 보게 돼요, 계속. 그리고 쇼츠 하다 보면 그 양산형 쇼츠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우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다 비슷해요. 막 그 무슨 뭐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그 목소리 있어요. 얼마 전에 학교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임? 친구랑 밥을 먹는데 여자애가 있었던 거임? 친구들 5명이 둘러싸였는데 내가 이상한 말을 했던 거임?
뭐 이런 거 있고 그것도 있고 약간 또 되게 평범한 목소리인데 뭐 하여튼 기계들이 목소리가 똑같아. 뭐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그 뚝딱이 있잖아요. 그 음식 뚝딱 만드는 채널. 그것도 기계더라고. 그 오늘은 한번 배워두면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비빔밥 레시피 알려줄게. 뭐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나요? 뭐 이러고 막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꼬맹이랑 막 대화하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막 요즘에는 글씨 쓰는 거 캘리그라피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뭐 고치는 거 많이 나와요. 파키스탄 형님들이 진짜 무슨 깡통처럼 찌그러진 차 펴가지고 새 차로 만드는 거. 아니 그런 것도 종종 나오고 그 또 이제 망가진 가전제품 사서 고치시는 분 있어요. 번장에서 1080을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번장에서 1080을 샀습니다. 5만 원 주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기판이 뭐 회로가 접촉이 불량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리에서 산 기판으로 회로를 제거! 납땜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고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원 넣으면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또 갈려. 그래서 성공하면은 시청자들이 엄청 실망하고 실패하면 시청자들이 엄청 좋아해. 그런 거 계속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보냐고요? 몰라요. 그냥 계속 떠. 그리고 그 제이슨 미디어인가 목소리 엄청 굵은 사람이 되게 재밌는 영상들 소개해 주는 거 있거든요. 되게 나른한 목소리인데 그 무슨 하여튼 뭐 있어. 하여튼 뭐 야우냐 아저씨, 그 아저씨 것도 되게 많이 떠요. 아무튼 참 재밌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비트박스 도파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 비트박스 도파민이라고. 그러니까 비트박스가 이제 옛날 비트박스가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북치칵치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여러 가지 사운드, 막 베이스랑 막 그냥 멜로디까지 동시에 하면서 이제 비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윙이라는 우리나라 비트박서의 도파민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니 사람이 입에서 그냥 소리가 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존 윅이 그 사람들 죽이려고 클럽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게 막 떠올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제가 검색해서 틀어보겠습니다. 윙의 도파민이었습니다. 도파민 now. 도파민 now.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구 끼지 말라고요? 방구 아닌데? 비트박스인데? 민망했던 기억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애정 표현, 스킨십이 많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되어 조금은 무뚝뚝해진 지금도 엄마랑 손을 잡는다거나 팔짱을 낀다거나 안아드린다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어련했을까요? 때는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이었어요. 엄마랑 대형마트에 쇼핑을 갔습니다. 엄마 팔에 착 달라붙어서 쫄쫄쫄 따라다녔죠. 팔에 달라붙은 채 눈으로는 두리번 물건들을 열심히 구경했어요. 샴푸, 바디워시 등을 파는 코너였는데 알록달록하고 향기도 좋으니 아주 열심히 두리번거렸어요.
그렇게 한동안 물건들을 충분히 다 구경하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웬 젊고 예쁜 누나분이 계신 게 아니겠어요? 우리 엄니가 예쁘셔도 누나로 보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밝은 하늘색의 하늘하늘한 예쁜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소개해 주시는 직원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헉 소리 한번 못 뱉고 전속력으로 뛰어 도망쳤습니다. 엄마는 다른 가판대에서 물건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난 터라 지금은 입을 기글하진 않지만 여전히 민망한 기억이네요. 당시에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렇게까지 기분은 안 나쁘셨을지, 제 두 팔로 꽤 오래 끌어안고 있었는데 왜 안 말리셨던 건지, 분명 엄마를 붙잡고 있던 건데 언제 바뀐 건지, 이 기회를 빌어 죄송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펄디나 여러분은 이런 기억 없으신가요? 저도 있는데요. 아니 저도 막 당연히 엄마인 줄 알고 막 손잡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 아니고 막 그런 적 있었는데. 그리고 마트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은 엄마 손을 잠깐 놓쳤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임. 그때는 진짜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한, 갑자기 심장이 이제 빨라지면서 막 손에서 땀 나고 막 그런 기억도 있고요. 공포죠, 진짜. 뭔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예쁜 누나가 있었다? 이거 완전 도파민. 도파민 now. 신청곡은 조지의 보트입니다. 두펄민이라고 하지 마세요. 도파민입니다. 조지의 보트였습니다. 노래가 참 칠하네요. 도파민으로 이제 한창 또 도파민 올렸다가 또 이렇게 안정이 되는 기분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하찮은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주펄님 방송을 보기 시작한 지 비교적 얼마 안 된 펄순입니다. 교환 학생 시절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고요함이 싫어 틀어놓기 시작한 게 어느덧 2년이 지났네요. 이제는 저의 분신과도 같아진 주펄님. 저의 하찮은 고민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펄님 방송이 저에게는 강박과도 같아져서 설거지를 하든 샤워를 하든 밥을 먹든 공부를 하든 심지어는 여행이라던가 낯선 곳을 가면 주펄님 방송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저의 이상형이 주펄님 방송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주펄님 방송을 본다고 하면 호감도 급상승. 이거야말로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펄님 방송을 보면서 연인과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딜 가야 그런 연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펄님 책임지고 만남을 주선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팬미팅을 가장한 나는 솔로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락스 없이 연인과 함께 주펄님 방송 보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젠 주펄 방송을 안 보면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 제 고민 도와줘잉. 사랑하는 주펄님 영원히 건강하시고 영원히 방송해주세요.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는 그날까지도 제가 방송을 해야 됩니까? 죽을 때는 좀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중독되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글쎄 뭐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여기 사연들 보면은 현재 여자친구하고 뭐 남자친구하고 친해진 계기가 뭐 침착맨님 방송, 뭐 주펄님 방송을 이야기하다가 친해졌다, 이런 사연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는? 난 꽤 많았어, 진짜. 그걸로 뭐 이렇게 이야기의 물꼬가 터져가지고 막 최애 영상들 막 얘기하면서 친해졌다, 이런 거 꽤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 나는 모른 척 하는데 죄송이라고. 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울 수도 있어.
베드로 같은 거죠. 이제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제 혹시 주팔 아세요? 이러면은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죽는 날까지는 아니더라도 힘 닿는 날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신청곡은 없으셨군요. 다음 사연으로 그럼 가볼까요?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주디. 올해 갓 30이 된 펄순이 올시다. 여러분은 해외 공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생애 2번 다시 경험해 볼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요. 때는 24년 7월. 쇼핑 겸 친구를 만나러 일본에 가려고 퇴근 후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때려주고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는 친구 때문에 서둘러 입국 신고를 마치려고 서둘렀는데도 주말이어서 그런지 꽤나 붐비는 입국장에 약 1시간 정도를 기다려서야 입국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입국 신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국 시 지문 스캐너와 얼굴 등록을 하는 엄청 외관이 후진 기계에 먼저 제 신상을 때려 박은 뒤 이후에 또 직원과 대면을 해 지문을 찍고 얼굴 사진도 찍고 여권에 비자 꽝 해주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기계는 저를 입국시켜 주었는데 이후 대면 인터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문과 얼굴 촬영을 함과 동시에 직원분은 아래? 라며 어리둥절해 하셨고 동시에 저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다행으로 저는 유학생 출신으로 일본어가 가능해서 저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혹시 문제가 일어났느냐 상황 설명을 부탁한다. 상황 설명 오네가이시마스! 라는 말을 공손하게 했는데 직원분은 도시오? 어떡하지?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10분간의 침묵과 당황감으로 점점 주위의 관심과 시선은 저에게 쏟아졌고 상관으로 추측되는 분과 통화를 하신 후 기계만 뚝딱뚝딱 만지셨습니다. 내 말에는 대답도 없고 무슨 상황인지 뭐 설명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쭈펄님을 닮은 뚜껑이 없는 입국관리 사무소의 과장님이 헐레벌떡 내려와 상황 설명을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예상대로 기계 결함이 맞았고요. 이미 저의 입국 데이터는 입국 신고서에 넘어갔지만 그 망할 놈의 비자 스티커 기계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곤란해진 상황이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 한마디와 상황 설명이면 되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약 30분 이상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든 것에 조금 화가 났던 저는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나라에 방문한 손님이자 고객입니다. 일본어가 가능하다고 전달을 해드렸음에도 상황 설명을 받지 못하고 통화만 속행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지금 기계 결함으로 인해 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라고 호다닥 쏘아댔고 그 대머리 과장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거의 도계자 수준의 사죄를 하시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도계자에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입국을 할 수 있을지 여쭤봤습니다. 주원사안상으로는 입국한 게 확인이 되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입국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정말 번거로우시겠지만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서류 작성을 위해 벗거진 과장님과 조사실 겸 취조실로 향하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하는 게 느껴지고 어떤 한국인 여행객들은 뭐야 저 사람 끌려간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어휴 태어나서 조사실도 가보네.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 라는 마인드로 조사실로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 입국에 문제가 있으신 중동, 아랍, 인도권의 불법 체류자로 추측이 되는 분들이 무더기로 저를 쏘아봤고
저는 개 쫄고 말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조그만 동양인 여자애가 뭘 잘못해서 여길 끌려왔을까로 이해됐겠지요. 빨리 거길 벗어나고 싶어서 후루룩 서류를 작성하고 그 과장님께 서류를 전달드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찰나 과장님께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 직원을 데려와 사과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장애에 대해 설명이 현장에서 없었고 이런 일이 비단 저뿐만이 아닌 다른 분들이 혹여 일본어나 영어가 불가한 여행객에게 생겼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일본 녹차 한 병과 입국장 에스코트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호사를 누려보았답니다. 이제는 그냥 웃긴 추억이네요. 신청곡은 스웨키의 Once Upon a Time 요청드립니다. 유학 시절 하루 종일 들었답니다. 그럼 비타 오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똑순이시네요. 똑순이.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우리말로도 난 못하는데 나는 우리말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입장을 전달하시는 이 능력이 부럽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스와키의 Once Upon a Time이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네요. 저도 일본 공항에서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어떤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토에 가게 되었는데 간사이 공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풍 작가님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요. 그 입국 심사할 때 그 농담으로 이제 김풍 작가님한테 저는 입국 심사할 때 그 마약 검사 받는다고 머리 때문에 호주 갔을 때는 호주 갔을 때도 그랬구나. 김풍 작가님하고 있을 때 2번이나 그랬네요. 김풍 작가님하고 호주에 갔을 때는 갑자기 경찰이 저를 보더니 경찰견을 데려와서 저를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제 가방하고. 나한테만 진짜로 그랬던 기억도 있고 간사이 공항에 갔을 때는 갑자기 나를 옆으로 빼더라고. 옆으로 열외를 시키더니 무슨 블라인드 뒤로 데려가. 칸막이 뒤로. 그러더니 신발을 벗으래. 그래서 신발 안에 뭐 있는지 보여주고 근데 내가 그걸 당하기 직전에 김풍 작가님한테 형 저랑 같이 가면은 이거 검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는데 5분 있다가 김풍 작가님도 신발 벗었어요. 저 때문에. 저랑 동행이어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정말 불쾌한 오해받는 그거 헤어로 이제 머리카락으로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나 봐 진짜 환장하겠어. 다른 데는 빽빽한데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썹이나 이런 데는 빽빽하잖아요. 수염이나 이런 거 빽빽하잖아요. 자, 주펄의 신발을 검사하는 건 만국 공통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본, 호주 우방국들이 더 심하네. 생각해보니까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더 심하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불킥 사연입니다. 쭈하 안녕하시와요 펄. 매일 쭈펄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퇴근하고 운동할 때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면대에 반려가전 사연을 읽고 너무 창피하고 웃기다 생각했는데 잊고 있었던 잊어야만 했던 저의 이불킥 사연이 떠오르고야 말았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13살 초딩일 때 전 성에 빨리 눈을 뜬 잼민이었습니다. 사실 초6이면 요즘 애들 알 거 다 알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고 친한 여자애들끼리만 깔깔대는 정도였죠. 당시 전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만화 그리기였습니다. 특히 로맨스 만화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면지에 직접 만화를 그리며
저만의 작품을 만들기도 했더랬죠. 그렇게 한창 로맨스 만화를 그리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19금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야한 만화 보면 더 도파민 도는 거 아시죠? 전 그때 정말 순수한 저의 성적 호기심을 표현하고자 19금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체를 노골적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야스 씨는 확실히 기억이 나네요. 도파민 now. 특히 남자 주인공이 땀을 흘리고 있는 말풍선엔 하아 하아 같은 신음도 야무지게 채워 넣었습니다. 여주는 부끄러워하듯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까지 그렸었죠. 나름 열심히 그리고 제 안에서 미친 듯한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린 19금 만화를 아무렇게나 책상 꼬지에 끼워넣고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하교 후 집에 왔는데 엄마가 심각한 표정과 말투로 저를 불렀습니다. 벌순아, 너 잠깐 이리 와봐. 엄마는 저를 제 방으로 들어가셨고 따라 들어간 초6 여잼민인 저는 본능적으로 잣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책상에는 제가 그린 19금 만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심지어 만화 표지랍시고 꼴에 19금 마크도 수줍게 박아놔서 개 민망했습니다. 19금 만화를 보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19금 만화를 그린 걸 들키니 머리가 새하얘졌지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엄마! 이거 진짜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같은 반 친구가 그린 건데 나한테 맡겨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로 저 아니라고요. 저의 연기에 몰입하다 보니 눈물까지 쏟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울면서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그래 알았어 믿을게 하고 나가셨습니다. 전 휴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넘어가면 됐지 뭐 하고 생각했죠. 제가 그린 19금 만화는 엄마가 직접 저희 집 베란다 재활용 바구니에 버리셨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엄마가 버린 19금 만화를 베란다 폐지 바구니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바구니에 담겨있던 만화를 본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 제가 그린 19금 만화는 저희 집에서만 나오는 이면지를 이용해서 그렸기 때문이죠. 그냥 평범한 무지 이면지가 아니라 당시 저희 엄마가 직접 저에게 주신 이면지들이었습니다. 이면지 뒷면에는 엄마가 업무적으로 쓰신 글자들이 빼곡히 써져 있었죠. 전 앞면으로만 만화를 그려왔고 당연히 거짓말 연기도 먹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뻔히 자신이 준 이면지로 야한 만화나 그리고 자빠진 딸이 자기가 그린 거 아니라고 눈물 흘리며 우는 걸 보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불 킥입니다. 초6 때 일어난 일이라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끔 떠오를 때면 괜히 엄마 보기가 민망해지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랍니다. 신청곡은 요즘 제가 빠진 남자 조승연의 드라우닝 부탁드립니다. 우즈의 드라우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훌륭한 망가 작가를 한 명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른 척 해주셨다면 지금쯤 탑툰에서 엄청 많이 벌어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올려달라는 지금 요청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안 그리신다고 해도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작 게시판이 늘 열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면지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쓸데없는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작년에 여름에 공포 라디오를 듣다가 입덕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펄밤을 듣고 있는 예비
여대생입니다. 2024년 작년 저는 재수에 허덕이며 바쁜 삶을 보내왔었습니다. 그 덥고 습한 여름날 스터디 카페에 짱 박혀서 공부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저는 무속 신앙을 믿는 편입니다. 미신 같은 것들도 웬만하면 믿는 편이죠. 찝찝하다며 바보 같은 소리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믿어보고 예방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저에게 조금은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펄디 그리고 펄청자분들은 일본 만화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를 알고 계신가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부터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과 영화화 등 여러 사건 사고들을 예언해왔다고 알려진 만화입니다. 이후로 예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작가는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닥친다는 새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작가가 예언했던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는 꿈속에서 영화관 스크린에 2011년 3월 대재해라는 말이 떴었던 반면 이번 예언의 경우 2025년 7월 대재난이라는 말을 보았던 것을 토대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전쟁이나 운석 낙하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7월 5일이 발생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만화에서는 일본의 영토 무려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장면도 그려져 있었고요. 대학 생활을 하던 도중 7월 달은 잠시 한국에 피신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지진이 많은 나라이니 대지진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입국하자마자 재난 대피 굿즈를 가득 담은 가방을 싸두려고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만 제 고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잊어버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예언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막연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포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7월에는 한국으로 잠시 귀국할까요? 펄디와 펄청자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쭈펄 화이팅! 신청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리타카 치사토의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 이 이야기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지 말걸. 만화책 자체는 좀 조잡한 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뭐 내용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을 굉장히 많이 꾸셔가지고 생생한 꿈을 그 꿈 일기를 계속 쓰신 거야 작가님이. 순정 만화가신데 근데 이 꿈이 바로 들어맞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 꿈을 꾼 시점에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그 5의 배수가 되는 해에 그게 일어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이제 쌓인 거예요. 그래서 뭐 프레디 머큐리가 죽는다는 꿈도 꿨는데 실제로 5년 후에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에이즈로 사망하게 되고 뭐 그런 게 들어맞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 근데 이번에 또 꿈을 꾸셨는데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닥치는 꿈을 이제 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도 나오거든요. 검색하면 나와요. 궁금하시면 아마 그걸로 한번 찾아보시면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찝찝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뭐 이런 예언서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저기 1999년에도 노스트라다무스가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 지구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단 말임? 근데 그 사람은 뭐랄까요? 그 약간 어떤 시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시처럼 썼어.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작가님처럼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이분은 예언 방식이 자기가 실제로 너무 생생하게 본 거를 이제 만화가니까 막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면 7월 달에 거기 안 있어. 진짜로. 그냥 믿져야 본전이잖음. 나라면 안 있어요. 저는 안 있습니다. 찜찜하잖아. 근데 만화책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 예언도 재미없습니다. 무섭잖아요.
신청해주신 모리타카 치사토의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 듣겠습니다. 모리타카 치사토의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라는 곡이었습니다. 92년도 곡이고요. 가사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내가 아줌마가 되어도 오픈카를 타고 같이 달려줄래?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수영장에 데려가 줄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 취준생 펄떡이입니다. 작년 졸업을 하면서 첫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자취라 즐거운 하루를 보내던 중 유독 한 장소에서 점점 저의 힘이 과거와 다르게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히히 오줌 발사! 하며 발사되는 물줄기가 과거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였다면 지금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 폭포쯤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남자 청취자분들은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며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하고 위중하고 심오하고 심각하고 위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볼일을 보며 제 작은 펄떡이에게 힘을 내 펄떡아 난 널 믿어 라는 응원을 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옥계의 폭포 소리일 뿐 과거의 영광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비뇨기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과거 새벽에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갔더니 요로 결석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갔던 비뇨기과, 이번이 인생 2번째 방문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의사 선생님은 한번 검사를 해보죠 라며 주신 컵에 소변을 담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소변을 기준치의 3배 정도 꽉꽉 눌러 담아 간호사분에게 전달했더니 간호사 선생님의 그 표정, 87%의 놀람, 10%의 짜증, 3%의 혐오, 싱싱미역 상태였기에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시더니 인상을 쓰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소변에는 이상이 없네요. 심리적인 요인이라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으니 일단 푹 쉬세요. 라는 말씀에 집 내부 습도 온도까지 맞추며 명상이라는 것도 해보았지만 다 소용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작은 벌떡이는 풀이 죽어 살아가던 중 본가에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본가에서 어머니의 밥을 야무지게 먹고 쉬던 중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의 작은 펄떡이는 거센 물줄기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사건의 이유를 알아챘습니다. 바로 변기의 크기였습니다. 저는 변기의 크기가 다 같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본가의 변기는 자취방 변기보다 작았고 그 때문에 물줄기가 더욱 거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문점은 풀렸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일까요? 옥계 폭포일까요? 신청곡은 GD의 파워입니다. 이거는 변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뭔가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압력의 문제입니다. 수압. 압력의 문제예요. 줄기. 이것은 말이죠. 예전에는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요. 특히 공중 화장실. 그 남자 소변기에 이렇게 작은 곤충이 그려져 있어요. 파리 같은 게. 그럼 거기를 이제 조준해서 이제 쏘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저는 한창 수압이 강했을 때는요. 그 파리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압으로. 그게 이제 아마 전사 프린트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실제로 약간 지웠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것은 압력의 문제다. 라는 생각입니다. 신청곡 GD의 파워 듣겠습니다. GD의 파워였습니다. 자, 이 나이아가라 폭포 사연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랜만에 펄밤 어떠셨는지요? 재미있으셨는지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연은요. 어디 보자. 2월 6일자 사연이었습니다. 공포 사연도 계속 모집 중이니까요. 보내주시고요.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얼마 전에 그 미식 축구 슈퍼볼 있었잖아요. 슈퍼볼. 거기에서 이제 항상 하프타임 공연이 이제 화제인데 이번에는 켄드릭 라마가 랩을 했지요. Not Like Us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주퍼였습니다.